예, 그 약속된 그 스케줄보다 약간 늦춰져서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혁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야말로 포괄적인 가버넌스 그리고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네 분의 패널리스트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신 강상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상혁 위원장님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탄소 중립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바가 결국 한국이 지금 이제 GDP가 이제 3만 2천 불, 3만 5천 불 1인당 GDP가 그런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그 경제 성장을 양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에서 이 질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서 국가의 파라다임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그 기술과 또 방향 또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재원이 얼마만큼 비용 부담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가정 경제나 국가 경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 지출이 훨씬 더 커진다면 궁극적으로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도 지출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벌어들이는 GDP라는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의 기초에서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GDP를 넘어서서 막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면 결국 과도한 빚을 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파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면을 조금 너무 간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기술을 채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과연 우리가 이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고 그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경제를 하나의 생산 단위라고 본다면 국가 경제도 이 GDP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반드시 이게 비용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구들을 제가 보니까요, 탄소 중립을 하면 오히려 경제 성장이 증가한다. 이런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게 케인즈식 발상인데요. 그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소 중립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화력 발전소나 지금 기존의 이런 발전소들을 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성장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중으로 지금 그 화석 발전소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갖다가 투자해가 이렇게 시설을 정비하고 우리가 투자해서 그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비용 부담이 에너지를 얻기 위한 비용 부담이 2배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환 비용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예산을 지금
화석 에너지나 이런 것을 없애고 재생 에너지를 얻는데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원을 투자한다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이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쪽 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 오히려 성장이 빠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비용 부담은 커지고 경제 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존에 우리 쓰던 에너지가 뭡니까 지금? 화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원자력입니다. 이런 에너지에 의존하던 우리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신재생으로 바꾼다. 기존의 어떤 석탄, 석유에 의존하던 그 에너지를 없애버리고 이걸 바꾼다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 혁명입니다. 쉬운 어떤 전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5, 60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년간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고 20년 전부터 우리가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제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보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에너지 시스템. 그거를 지금 다시 이야기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40% 이상, 지난 정부는 50%까지 탄소 중립 그 계획에서 50%까지 증가시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비용과 가격에 대한 어떤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나 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원활하게 수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실제로 그러면 166개 국가를 하나의 생산 단위로 보고 이 국가들이 만약에 기존의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할 경우에 이것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가를 한번 실정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세계 전체 166개 국가의 평균적으로 보면 3%의 온실가스와 화석 에너지를 매년 감축을 하면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의 GDP가 감소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그 탄소 중립 2050 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타당한 어떤 계획인가를 제가 실정적으로 한번 그 실정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그 계획서 상에 나오는 그 화석 에너지, 즉 석탄과 석유를 줄이고 또 원자력도 한번 줄이는 걸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요, 30년 동안 약 화석 에너지는 연간 500만 톤을 감축해야 되고요. 그 TOE로 톤 오브 이퀴벌런트, 즉 석유 환산 톤으로 오일 이퀴벌런트 해보니까 500만 톤을 연간 감축해야 되고요. 에너지를요. 원자력도 거의 100만 TOE를 감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지금 에너지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한국이 무려 GDP가 1년에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안에 이제 전환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그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구조고 또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국가예요. 따라서 그런 국가를
신재생으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을 해봤어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그 화석 에너지에 줄인 것을 신재생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또 원자력에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그걸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1년간치. 그다음 5년간의 저 에너지 전환액, 10년간의 전환액 이렇게 해보니까요. 첫 해엔 무려 한국의 GDP가 14%까지 감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얻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현재 기술인 원자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이 안전하지는 않지만 안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급격한 전환은 엄청난 GDP의 어떤 경제적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원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실证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 국가 이 30개국의 평균을 해보니까요, 우리와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 0.9%에서 3.1% 정도 GDP가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은 보니까요, 이렇게 해도 전환을 해도 오히려 GDP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국가들은 벌써 이 전환이 오랫동안 20-30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국가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그러면 언제 그 전환점이 오느냐? 한 10년이 되니까 그때 전환이 오더라고요. 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때쯤 되면 전환이 돼서 이게 나아지긴 하는데 전환점을 갖긴 하는데 그 동안의 1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재정 부담과 GDP에 대한 부담이 오더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유럽 만평을 보면은 유럽의 경우도 지금 그 유럽이 지금 가장 이 탄소 중립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 독일의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이제 중단돼 버리니까 화석 발전소를 다시 이렇게 문을 열은 거예요. 이처럼 유럽도 이 탄소 중립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20년간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지만 실천을 제대로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책은 그럴싸하게 잘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천을 안 해요. 국민이 체감하는 실천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한국이 어떤 어려움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감축 정책을 지금 실행을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직면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재정 투자 계획을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한 2023년에서 27년까지 90조 원 이상을 지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정을 사용하면은 그 성과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재정이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빨리 한 2, 3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감소를 얼마나 시키겠느냐 이 재정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고요. 또 재정 조달 방법으로서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탄소세, 그다음 에너지 가격 인상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지 조금 이것을 체계화해줘야 이게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확보 및 계획 및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탄소 중립은 정권과 관계없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정부가 동일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정권의 차원을 떠난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가 90년대에 국민의 어떤 의식 수준을 조사해봤어요.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뭐 경제, 교육, 예를 들면 국방,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 보건 이런 것들 한 10개, 11개 분야를 이렇게 놓고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의식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그때 이미 한국 우리 국민들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경제고요, 두 번째가 교육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환경 문제였어요. 그만큼 국민들의 지금 의식 수준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주당의 어떤 샌더스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미국도 지금 18조 달러를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아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아서 지금 9세대에 그것을 지금 전가시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그 각종 국책 사업에서 이 탄소 중립을 필수 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요. 금융 대출할 때 그 탄소 중립 비중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이게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잘 실천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세금 인센티브도 주고 금융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넛지라는 겁니다. 넛지라는 것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벌써 그 넛지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잘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할 건가를 갖다가 이렇게 넛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감축량을 지금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당을 해야 되고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배정을 해야 됩니다. 2030년 지금 당장 뭡니까? 지금 아까 그 3억 톤을 갖다가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NDC에 지금 2030년에 지금 3억 톤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장 국가가 탑다운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개별 주체별로 어떤 주체들이 얼마만큼, 일반 가정은 얼마만큼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할 건가를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재원 조달, 그다음 기술 개발, 국민 실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고 정합적으로 맞춰져서 실행이 될 때 탄소 중립은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김성우 소장님, 그동안 인연을 생각해서 시간을 잘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1분인데 우리 김 소장님 워낙 프레젠테이션 잘 하시니까 10분 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분부터. 네, 일단 이 한림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10분 내에 말씀드릴 키워드는 통상과 기술입니다. 이 배경은 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조홍식 교수님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게 과학기술입니다. 기후기술 담당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는 정부의 통상교섭 자문위원이기도 해서 두 개를 같이 환경과 통상을 보고 있어서 이 제목이 뽑혔고요. 최근에 그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쭉 있었고요. 근데 이게 약간 양상이 작년 올해 들어서 완전히 좀 달라지는 양상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하고 EU를 중심으로
환경과 통상을 연계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달라지고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원래 그 이 기후 변화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규범을 국제 공조,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중 갈등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로 국제 공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계속 심각해서 국가별로 이 규범의 파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배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기후통상 연계에 제가 예시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일단 기후통상 연계에는 카본 테리프 같은 채찍이 있고 그린 서브시디 같은 당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양상으로 올해 전부 이렇게 아까 그 파편화되는 강화 정책들이 나오냐 하면은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발표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미국이 올 3월에 뭘 발표하냐 하면은 GASSA라는 이건 이제 발표는 좀 됐는데요. 올해 10월까지 협상을 마치겠다 이렇게 이제 올해 3월에 발표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탄소 국경 조정과 비슷한 고탄소 제품의 가격을 부과하는 거를 EU 혼자 하지 말고 미국도 같이 하고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끼리 같이 클럽으로 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그게 10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잖아요. 거기 하위 규정들이 올해 다 쏟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올 2월달에 전부 올해 있는 일인데요. 2월달에 EU가 그린딜 산업계획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안들을 쭉 입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곧 IRA하고 비슷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든 아니면은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주든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요. 우리 기업하고 이제 국제 규범이 이렇게 있을 때는 국제 공조로 국제 규범이 있을 때는 우리 기업들도 그 국제 규범을 기다리고 쫓아가고 지키려고 하는데요. 파편화가 돼 버리고 저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이 EU나 US의 지금 하위 규정들을 마치 우리나라 규정처럼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클린 에너지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대기업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저희 IRA 전문팀하고 가서 그분들이 질문하는 걸 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3조를 투자할 계획인데 1년에 약 5천억에서 1조 정도 IRA로 보조받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IRA의 그 하위 법령상 행간에서 나와 있는 의미가 1,000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답변해 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회사의 담당 팀원들이 저희만큼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주 직접적인 이 파편화 규범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고요. 근데 이 배경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육성의 탄소 배출 감축도 있지만 자국 산업 육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계속 앞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이제 기후 변화가 글로벌 이슈인데 배출은 국가별로 불균형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서 2025년까지 파워 섹터에는 당연히 글로벌로 보면 탄소 감축이 될 텐데 지금 회색 그래프가 줄어드는 것처럼 될 텐데 EU하고 미국이 실컷 줄여놓으면은 아시아하고 중국이 그거를 다 상쇄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후통상 연계 정책을 안 펼 수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에는 그래서 지속할 것 같은데 그 본질적인 대응이라는 건 역시 감축 기술의 확보다 해서 기술과 연결을 이제 시키게 되었고요. 기술 통상 연계 이 자체, 이 레귤레이션, 이 파편화된 규범 자체가 기술 가격하고 기술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는 전부 다 드렸으니까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어떤 기술은 20%의 100원짜리 기술을 80원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기술은 100원짜리 기술을 40원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10년을 보조하면은 스케일업이 됐든 상업화나 보급이 확산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파란색이 전 세계 중국의 그 클린 에너지 요소 기술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소 기술별로 지금 현재 클린 에너지 기술은 중국이 멈추면 다 멈춥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IRA나 이 기후통상 연계를 통해서 이걸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통상 측면에서 기업을 돕고 기술 측면에서 기업을 돕고 두 가지로 돕는데 이제 기술 측면에서 도울 때는 기업은 다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전부 일성이 똑같은데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정책 시그널과 불충분한 외부 효과의 내재화의 상황에서도 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번 올해하고 내년에 돈을 1,000억을 투자할지 100억을 투자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수요 예측이 그걸 따라가 주질 못하는 거고 내재화 정도가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이제 어떤 저희가 제안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특허 문헌을 활용하셔라.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배경은 저희가 기술로 기업을 도울 때는 김현장 같은 데서 무슨 기술을 돕냐 하겠지만 저희가 변리사만 3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 환경팀하고 변리사 팀하고 같이 하는 거는 탄소 중립 관련된 전 세계의 특허 문헌 수가 200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 특허라는 거는 자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갖 정보를 다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럼 그걸 분석하면은 기술 가치가 가격이 얼마나 될지, 내 경쟁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건지, 나는 내 기술의 확장도는 얼마나 될지 등등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항상 저희가 자문을 드리고요. 혹시 기업분들이 계시면 꼭 저희를 쓰라는 게 아니고 다 특허 팀들이 있으니까요. 특허를 활용하셔라. 왜냐하면은 특허가 EU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가 전체 기술 설명력의 특허 자료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이나 확보, 기술 개발 의사결정할 때 특허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걸 보는 거는 저희가 운전할 때 80%눈 가리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특허는 X축이 특허의 양이고요. Y축이 특허의 질입니다. 특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의 모든 수소 기술, 밸류체인별로 다 기술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은 양하고 질 중에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선진국들이나 아니면 경쟁사들은 어느 포지션에 있다, 또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느 주리스딕션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조홍식 교수님이 무섭기 때문에 9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모더레이터로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발제해 주실 논평해 주실 우리 김익수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조홍식 대사님하고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가현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계 자료에 입각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별 걱정들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냐면 아마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내용들이에요. SDGs, 뭐 도시 환경 성장 통합, 에너지 효율 증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발등에 불이 떨어도 아니라고 그럴까요? 금년에 환경일보가 10월이면 이제 30주년이 됩니다. 창간.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가 22년째인데 제가 그동안 제일 고민하는 게 왜 소통이 안 될까였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고 알아 그랬는데 어로 들을까? 그래서 지금도 고민입니다. 왜? 저는 오늘 그 김상엽 위원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자칫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탄소 중립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녹색 성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왜 탄소 중립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주의를 지금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동반 관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재 양성, 제가 사실 MB 정부에서 녹색 성장 처음 할 때 미디어 자문위원으로 3년 반을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흐름을 좀 압니다. GGGI 생겼던 배경이며 GCF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특히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바꾼 NIGT, GTC죠, 녹색기술센터가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이 조직이 여기입니다. 저는 이제 육삭동이라고 부르는데 좀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보냈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잘 못 먹여가지고 보냈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여기다가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있는 조직인데 구체적으로 좀 기술 인재를 개발하는데 기왕에 있는 조직에 좀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카이스트 서울대가 중심이 되는 건 좋지만 얼마든지 어느 대학이든 간에 여기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좀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12년 전부터 이 기후 변화 적응 고민을 하면서 자문을 했는데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얼마 전에 녹색 기후 변화 적응 버전 3.0 공청회 하는 데서도 제가 예산을 좀 보시죠 그랬더니 얘기를 못 하세요. 제가 그 애쓰는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후 변화 적응이라고 봅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적응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불균형이 좀 큰 것 같고요. 특히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뭐 침수 위험, 산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편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화시켜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직접 좀 다니면서 지자체별로 이슈를 좀 같이 발굴하고 같이 전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거죠. 매뉴얼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민들을 같이 이 뜻을 같이 하고 특히 예산이 없는데 민간의 투자를 좀 유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좀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넣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기반 어떤 해법이랄까, 수상 가옥이랄까 이런 것들.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그겁니다. 좀 파격적인 어떤 그 혁신적 사고와 실천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도. 일주일 전에 파리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편지를 한 통 잘 썼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을 좀 찾아보자. 어떻게든 좀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기법하고 상품, 민간자본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구를 좀 더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김상희 위원장이 아까 포스트 코리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혁신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적이냐, 스마트한 방법을 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 아까 데이터 얘기도 하셨는데 당연히 그것이 근간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통과 상생의 시민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바이오 연료 가지고 그냥 한 예만 들겠습니다. 바이오 연료 가지고 여러 번 사실 얘기가 나왔는데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환경 파괴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도 아니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학자라고 하는 분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그 벽을 깨는 것까지 해줘야 그 역할이 아닌가,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후 탄력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랍니다. 소통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탄력성을 갖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가가 지자체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가는 어떤 그런 패키지로서의 도전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은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잘 빨리 부탁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6시이기 때문에 예, 산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 굉장히 높고요. 이것 중에서 직접하고 공정 배출이 높은데 이거는 원료에서 비롯됩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그 자체가 원료와 연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간접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력 사용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산업 부문을 전환하는데 에너지, 전력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전제라는 거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그린 전력, 그린 수소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가 세계하고 국내하고 보면 판도가 다릅니다. 이 다른 이유는 산업의 구조 차이고 그리고 제조에서의 또 하나의 구조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철강, 그다음에 화학, 시멘트 이 산업들이 있는데요. 비중이 높은데 이 산업들이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 수송,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의 전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탈탄소화를 얘기하는 거지 탈제조, 탈산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핵심적인 산업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탈탄소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30년 NDC 이행 로드맵인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시면은 바이오라는 것과 그다음에 공정을 혁신한다는 것과 친환경 대체 물질 재생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태양광 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라고 하는 원료 그리고 연료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순환경제라는 것들이 이 산업의 전환 부분들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분이 왜 안 나가냐라고 하시면은 산업 부분은 나가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시면은 중간에 원료와 연료를 바꾼다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순환경제, 에너지 효율향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궁극적으로는 산업구조 재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제조업 부분에서 산업 부분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고 앞으로 제조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 얘기는 2년 전에 드렸던 건데 앞에서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IRA라든가 CBAM이라든가 GSS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자국 내에서 산업을 유치하겠다 계속해서 산업을 혁신의 기반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이 전제가 돼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산업전에서 국가별 여건 차이인데요. 보시면은 주요 업종 설비 수명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30년 그리고 2030년 그리고 50년까지 우리는 이 설비를 바꿔야 되는 시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그러니까 역량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술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용한 기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험실에 있거나 또는 시험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발제에서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산업 부분에서 감축인데요. 산업 부분이 왜 2030년까지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하시면은 한계 돌파 그냥 그렇고 그런 R&D 기술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계 돌파형 기술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0년 이후에 더 빨리 더 급속하게 확실하게 감축을 시키려면은 30년까지는 관련된 기술 한계 돌파형 기술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가 R&D는 TRL 7, 8, 9 정도까지만 지원합니다. 9도 잘 안 넘어가는데 지금에 있어서의 한계 돌파형 기술들은 대부분
TRL 9부터 11까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녹색 성장, 탈탄소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기 위해서는 기술하기 위해서는 한계 돌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영역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서는 마찬가지로 제품에 있어서도 아까 에너지 전력의 그 요금만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도 저탄소, 탈탄소 제품들이 관련된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장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이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장 기업 창출인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왼쪽 아래 편을 보시면은 단순히 공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품과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 엔지니어링, 서비스 영역들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라는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도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공정을 바꿔라 또는 그냥 그 그러니까 탄소 배출의 감축의 목표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성장 동력할 것인가라는 전략성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기술, 투자, 생산, 수요, 순환경제 이것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생산해서 줄여라라고 하는데 생산을 위한 줄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은 마련돼 있지 않은 채로 금융만을 얘기하면은 기업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한다라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받아주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요에 대한 것들이 정책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됐을 때 결국은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탈탄소화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의 구조를 모두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산업의 전환 정책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산업의 혁신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협조해 주셔서 우리 플로어를 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엽 위원장께서 말하자면 대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가버넌스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김상목 교수님은 이제 재정적 측면에서 그 말씀을 평가해 주셨고 김성우 소장님은 이제 통상적 측면 또 기술 확보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익수 대표님은 이제 소통과 상생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정은미 본부장님은 이제 산업 부분에 전환에 따르는 고통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플로어에서 오랫동안 말씀 들으셨는데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반은 사명감으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우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특허를 통해서 이제 기술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 기술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하고 접근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거와 다르게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은 과연 기술이 스탠드얼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CCU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느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탄소의 배출은 뭐 엄청나게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 수소 같은 경우도 그린 수소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배달해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CCU도 카본을 캡처하는데 캡처한 것이 유틸라이즈가 어디에 가서 유틸라이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는 기술은 스탠드얼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스템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은 뭐 한두 끝도 없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특허와 관련된 분석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한택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하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엽 위원장님의 발제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고 깊은 그런 관점에서 발제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발제를 듣고 또 강상욱 교수님의 코멘트도 듣고 하면서 느낀 거는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다. 미중 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뭐 IRA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리쇼어링 뭐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두 개의 경제권으로 나눠지려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동안 그러한 가트 체제 이런 걸 통해서 개방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또 녹색 성장이라든가 탄소 중립도 그걸 전제로 많은 계획을 세워왔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면 우리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세계적인 목표 달성에도 약간 장애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산업을 리쇼어링을 하면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아무래도 중국 거 싼 거 안 쓰고 그러면 탄소 배출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경제의 기본 이론은 가장 싼 걸 골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지 최선의 상태가 되는데 반쪽으로 세계가 나눠지면 아무래도 비효율적으로 될 거고 탄소 배출 줄이는데 비용도 더 들 것이고 그런 성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녹색 성장 관련해서도 제가 MB 정부 때 그때 경사연에서 녹색 성장 관련해서 그때 김성희 위원장 와서 축사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녹색 성장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일단은 강삼옥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하지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부 국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수혜 보는 나라가 어딘가 했더니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누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클린 분야의 중국의 점유율 같은 걸 보면 한국도 수혜를 보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과거와 같은 통합된 경제에서 얘기고 지금같이 되면은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김상엽 위원장님의 좀 고견을 이런 관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 한 분 질문이나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영송 위원장님.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 의존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지금 저희 환경관리원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인데 앞으로 우리가 10년간 노력을 해서 뭔가를 바꿨을 때 그 바뀐 거에 대한 과실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부분에 보면은 사실 지난 50년, 60년 동안에 내가 해온 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탄소 중립 시대의 주역이 되는 10대와 20대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학교에서 그 수업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볼 때는 굉장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은 그거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자리에 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익수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0대와 20대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은 미래가 아직 불투명한 분들이 가리키거든요. 과연 그 미래를 살아갈 10대와 20대를 가리키는 우리들 스스로가 혁신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혁신을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은 화석 에너지 기반으로 한 에이지 오브 파이어라고 하나요? 불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 의존성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맨 처음에 질문 받으신 우리 김성우 소장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주신 그 특허 관련된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저희 그 특허의 분석이라는 게 특허 출원하는 그런 단순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한 기술의 아주 바닥까지 요소 기술까지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마이크로 기술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 기술 간의 경쟁적 팩터들을 보고 그 마이크로 기술이 갖는 경쟁적 팩터가 어쩔 때는 어느 주리스딕션에서는 탄소 감축량이 될 때도 있고요. 어느 주리스딕션에는 라이센싱 밸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주리스딕션에서는 당장 디맨드 미팅에서 레버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주리스딕션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답은 요소 기술별로 밑에까지 굉장히 내려간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 그걸로 드릴 다운 해보면 어떤 요소로 이 기술이 인용이 많이 되고 계속 특허가 개발되는지 그래서 그걸 유망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칭하는 것이라서요. 요소 기술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맨 마지막에 듣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 조용성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분들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 비교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들 데이터 어디서 하는지 듣고서 제가 굉장히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요새 데이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저기 다이소 가서 쇼핑하고요. 마라탕 먹고 그다음에 인생 네컷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버블티 먹는 데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가 과연 우리 입장에서 기성세대들이 어디까지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그 거꾸로 가는 건 없을 거예요. 더 앞으로 파격적인 그런 문화 행태가 나올 텐데 말로는 우리들이 이제 뭐 화합, 소통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곱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까 김상희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나라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전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철학이 안 보여요. 내 권리는 다 주장하라고 가르쳤는데 시민 의식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가르치는 건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그걸 과연 제대로 가르쳤는지.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리질리언스 잠깐 말씀드린 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긍정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최대한 좀 허용해 보자. 그리고 말이 되든 안 되든 들어보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저는 그런 데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뭐 앞으로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데서 제일 유리한 나라가 사실 한국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게 지금까지는 추격형이었는데 이제 선도형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어떻게 기업들이 산업이 갖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은 저는 국가가 그걸 지원하면 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을 확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제도가 이렇게 틀에 맞추면은 이제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부분 그 온실가스 배출량 원 단위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녹색 성장이 나왔던 2010년, 12년까지 줄다가 갑자기 멈칫멈칫해요. 이 멈칫멈칫하는 거는 저는 정부가 주는 또는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잃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1년부터 올해 23년까지도 기업들은 산업 부문은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이게 혹시나라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한다라면 저는
뭐 아까 뭐라 하셨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뭘 할 수 있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할 수 있는, 미래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들을 명확히 하고 현재 가져가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명확히 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소통, 뭐 이런 합의 도출,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잊었는데, 산업계가 할 수 있는 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또는 자기 스스로 산업 부문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산업 부분에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그래도 또 우리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경로 의존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발표하실 때 우리 그걸 이제 그 중국 그 고사로 이야기하면 갈택 이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 가지고 장기적 이익을 놓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로 이게 지구 온난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경로 의존성이라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현상 유지 편향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보면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합리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 결국은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고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제 엔터프레너십, 그 기업가 혁신처럼 우리가 혁신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빨리 도입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도입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우리 위원장님께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현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다리를 다쳐서 그래도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이유는 이 GIR이라고 Greenhouse Gas Inventory Research Center가 이제 중요한 정보를 좀 업데이트를 한 거를, 그게 이제 정책 판단하고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예를 들자면 녹색 성장 아키텍처 1호로 출발한 게 그 데이터를 다루는 건데, 그게 지금 몇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 많이 약화가 됐고, 서울에 있던 게 어느 정치인의 교향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놓친 부분은 유튜브나 녹화된 걸 통해서 좀 면밀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될 게 지금 당장의 일로 인해서 좀 제약을 받고 지체되고 있는 게, 숏텀과 롱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압도적으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등등 숏터미즘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컨설팅 회사 대표를 만났더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장관 수명, 사장 수명이 제일 짧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버넌스에서 과연 탄소 중립이라는 21세기 끝까지 추구해야 될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단초를 찾겠느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김익수 대표님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정신자본이라는 말로 쓰곤 합니다. 우리가
조선이 망했을 때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각자들이 뭐 이런 무장 투쟁도 하고 하셨지만 대학을 세우고 언론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근대화할 때 굉장히 초석이 되었듯이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는 정신 자본을 튼튼히 하는 데 있고 근데 그거는 그때까지 뭐 다른 거를 안 해서는 결코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기술 가버넌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우리한테 시급히 보강돼야 될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이번에 2030 기본 계획을 메울 때 정말로 단단한 데이터의 뒷받침을 받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훨씬 단단하게 돼야 되지만 데이터의 통합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은 부문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정원민 본부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 사정은 있지만 이 통합적인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요. 작년 경우 GIR에서 추정한 걸로는 생각보다 온실가스가 많이 줄었어요. 생각보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지금은 못 드리겠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에 대한 일단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연구소부터 컨센서스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왜 줄었느냐에 대해서도 그 원인 진단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올해는 어떨 거냐? 현재로서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럼 왜 그런 거냐? 과연 그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풀어야 되고 저희가 이 중장기 계획이지만 우리 총리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조홍식 교수님 롤링 플랜화하자. 매년 점검하게 한다는 거고요. 매년도요. 내년 뭐 딱 그렇게만 아닙니다. 저희가 이행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약점이 뭐냐면 어느덧 제가 뭐 종종 몇몇 부처는 포튀부라고 얘기해요. 사진 찍고 그다음에 없어져요. 목표를 멋있게 딱 얘기해 놓고 아까 145조도 숫자는 뭐 근사하잖아요. 과연 딜리버 되느냐? 그거요 몇 번 지나면요 정부 바뀝니다. 정부 바뀌어요. MB 때 세운 계획이 다 실현됐으면요 지금 재생에너지 거의 한 그 15, 16%는 넘어가야 돼요. 이 시점이면 전기차는 도초에 다녀야 되고 근데 했다가 사실 없어져요. 철저한 이행 점검이 승부처고 그 이행 점검도 1년을 기다렸다가 아니라 항상성을 가진 점검 체계, 그러니까 딜리버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7가지 질문 속에 다 좀 연결돼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가져갈지를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하게 비용 문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계획은 이미 다 우리 허탁 회장님 보면 잡혀 있다고 하는데 한번은 그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에서 어떤 현황과 앞으로의 프로젝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토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영성 교수님이 새로운 그 경로를 찾아내야 된다. 근데 저는요 좀 생뚱맞지만 새로운 출세 경로를 찾아드리면은
새로운 경로를 찾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세 경로를 찾아드리자. 새로운 경로를 잘 찾는 분들이 출세하도록 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원은 회장님 이렇게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여러 중요한 분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제가 아는 김상혁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신데, 한국 환경 한림원은 정말 친정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생각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짧게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후환경 대사로서 이렇게 노출된 경험 잠깐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차이로 전 세계는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U나 뭐 미국이나 뉴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건국 초기에 국가 구조를 만든 걸 이제 딜이라고 하고요. 1차 대전 전후해서 이제 원래 만들었던 딜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소위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 때 딜이 됐고 뉴딜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뉴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큰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득을 보는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소위 재분배 효과가 생겨서 고통이 뒤따르지만 이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대전환을 선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